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은 픽션이 아닙니다. 사람은 왜 웃을까요? 기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만은 평생을 표정 연구에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수천 명의 얼굴을 분석하고 수만 시간의 영상을 들여다보며 한 가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인간의 웃음에는 19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그중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은 단 하나뿐입니다. 눈 주변 근육, 알륜근이 함께 움직이는 디셈 미소. 이 근육은 의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눈가에 주름을 만들고 가짜 기쁨은 입꼬리만 올라갑니다. 나머지 18가지는 모두 의도된 표정입니다. 상대를 안심시키기 위한 웃음, 경계를 허물기 위한 웃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웃음,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 짓는 웃음. 이수연은 이현대군의 저택에 들어온 지 사흘이 됐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대군은 수연을 내보내지 않았고 특별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첫날 밤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고요함이 폭풍 전에 오는 종류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은 수연이 예상한 방향이 아닌 곳에서 불어올 것이라는 것을. 샤터의 사흘의 침묵. 수연은 사흘 동안 눈과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저택의 공기를 읽었습니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빠른지 느린지, 상궁의 목소리가 높은지 낮은지, 대군의 방에서 불빛이 얼마나 일찍 켜지는지.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수연은 그 드러남을 잇는 법을 오래전부터 배워왔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서재 주변을 살폈습니다. 밥상을 올리면서 대군의 손끝을 봤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하인들의 대화 조각을 모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우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쉬지 않고 정보를 분류하고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알아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현대군은 매일 새벽 4경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는 어떤 하인도 서재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만나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방문도 드물었고 외부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택 전체가 바깥 세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군의 서한 위에는 항상 같은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청소를 할 때마다 그 문서는 뒤집혀 있었습니다. 다른 서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문서만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엎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하루에 수만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그중 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느냐가 무엇을 보느냐를 결정합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 선택적 주의가 날카로워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냥 지나치는 것들이 수연의 눈에는 확대되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나던 오후였습니다. 수연이 안채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저택 대문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마가 들어오는 소리, 바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가마 특유의 리듬, 그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수연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의 끝으로 그 행렬을 전부 담았습니다. 샤타트, 중전의 여인. 가마에서 내린 것은 나이 지긋한 상궁이었습니다. 6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나이. 등이 곧고 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궁에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수연이 일하는 곳에서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 상궁이 입고 있는 옷의 색과 문양은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흉벨 문양, 왕궁 내면부 소속, 그것도 중전의 처소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중전 윤씨, 수연이 이 저택에 들어오기 전부터 파악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정비, 슬하의 자녀가 없어 왕위 계승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 최준혁과 먼 친척 관계,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작거리에서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전이 대군의 저택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관심, 감시, 혹은 그 두 가지 모두. 이현대군이 왕위와 가장 먼 자리에 있다고 해도 왕의 핏줄인 이상 중전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대군의 저녁상을 올리면서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밥상을 물리는 손이 약간 느렸고 책을 펼쳤지만 시선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의 눈. 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상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중전의 개입, 자신이 예상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최준혁을 향해 일직선으로 가려 했는데 그 중간에 중전이라는 또 다른 힘이 끼어든 것이었습니다. 체시판에서 말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처럼 수연은 판 전체를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상황은 수연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두 세력 사이에서 중전의 상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나인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봉이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수연보다 한두 살 어려 보였습니다. 얼굴이 둥글고 볼이 통통했으며 웃음이 잦았습니다. 중전 마마의 뜻으로 대군의 저택에 잠시 머물게 됐다고 상궁이 저택의 수석 상궁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유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대군의 저택, 시녀들이 부족하니 인원을 보탠다는 듣기 좋은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봉이가 짐을 푸는 것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척, 아무 생각이 없는 척. 그러나 봉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수연은 알아챘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눈이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두리번거리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시선이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재의 방향을 확인하고 대군의 동선이 지나갈 복도를 확인하고 저택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눈이었습니다. 중전이 대군의 저택 안에 심어놓은 사람, 영의정 최준혁과 연결된 중전이 보낸 눈과 귀. 수연은 이 저택 안에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목적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봉이는 중전을 위해 대군을 감시하고 있었고 수연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최준혁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저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고. 외모, 말투, 관심사, 심지어 출신 지역까지 비슷한 점이 많을수록 신뢰가 빠르게 형성된다고. 이것을 유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봉이는 수연에게 유사성의 원칙을 활용하려 했습니다. 같은 또래, 같은 처지, 같은 공간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무기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인 것인지 본능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수연은 그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실제로 비슷한 것은 다릅니다. 수연은 그 차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늘 그 방식을 써왔으니까요. 챕터 4. 증거. 열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봉이의 숨소리가 깊고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숨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잠든 척하는 사람의 숨소리와 진짜로 잠든 사람의 숨소리는 다릅니다. 규칙적이되 완전히 이완된 숨소리. 수연은 봉이가 잠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왼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마루 위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서재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대군이 새벽에 일어나기 전 사경이 시작되기 이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밀었습니다.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촛불이 없었습니다. 달빛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 동안 수연은 문 앞에 서서 숨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문서가 있었습니다. 항상 뒤집혀 있던 그 문서. 오늘은 달랐습니다.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대군이 어제 늦게까지 무언가를 보다가 급히 자리를 떴는지 닿지 않은 채로 두고 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이빛 아래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문서의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글씨들, 날짜들, 이름들. 수연의 시선이 빠르게 훑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도겸, 아버지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름 옆에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2달 전, 그리고 그 옆에 전달 약속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현대 군에게 전달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이도겸 사망, 전달 불가, 문서 행방불명.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대군과 접촉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군이 직접 말해줬으니까요. 그러나 이 문서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대군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문서 행방불명. 그 말이 수연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사흘 전 밤, 서재를 누군가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라진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최준혁이 가져간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어딘가에 있는 것일까요? 수연은 문서를 원래대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향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문서가 의미하는 것은 2가지였습니다. 대군이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대군도 아버지를 잃음으로써 무언가를 잃은 쪽이라는 것. 그렇다면 두 사람은 정말로 같은 편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문서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함정은 진실처럼 보이는 거짓입니다. 챕터 5. 중전의 차. 그날 오후 봉이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빨래를 접고 있던 수연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거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왕궁 이야기, 중전마마 이야기, 이 저택이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이야기. 봉이의 말은 늘 가볍고 밝았습니다. 듣고 있으면 경계심이 풀릴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봉이의 말이 아니라 봉이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대군마마는 어떤 분이세요? 많이 엄하신가요? 자주 오시는 분이 있나요? 서재에는 자주 가세요?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있었지만 방향이 일정했습니다. 대군의 생활 패턴, 대군이 만나는 사람들, 대군의 서재. 수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했습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봉이는 그 대답에 실망하는 기색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디센 미소인지 아닌지 수연은 눈여겨봤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끝나고 사흘 뒤였습니다. 봉이가 작은 찻주전자를 들고 수연에게 왔습니다. 주변에 다른 시녀들도 있었습니다. 중전마마께서 보내신 거예요. 대군마마 저택. 시녀들 모두 한 잔씩 드시라고. 밝고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시녀들이 하나씩 찻잔을 받았습니다. 수연도 찻잔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연한 황금빛 색이었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찻잔을 감쌌습니다. 코로 향을 한 번 더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깊은 향. 어디서 맡아본 향인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서재에 있던 의서. 수연이 15살 때 읽었던 한 페이지. 특정 독초는 향을 강하게 만들어 냄새를 가린다는 내용. 특히 달콤한 향일수록 그 안에 쓴맛을 숨기기 쉽다는 경고. 수연은 찻잔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목을 한번 움직였습니다. 마신 척 찻잔을 내려놓으며 봉이를 향해 우셨습니다. 향이 참 좋네요. 고마워요. 봉이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봉이의 눈이 찻잔을 향했다가 수연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찰나였습니다. 0.1초도 되지 않는 시간.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확인하려는 눈,
결과를 보려는 눈. 수연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챕터 6. 선택의 무게. 그날 밤 수연은 이현대군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으로 수연이 먼저였습니다. 대군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수연이 문을 두드렸을 때 들어오라는 대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속도였습니다.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대군은 서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2개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대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봉이 이야기, 차 이야기, 봉이의 눈빛 이야기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군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대군의 얼굴 위로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찻잔을 버리지 않았느냐?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품 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찻잔의 내용물을 몰래 담아온 것이었습니다. 대군의 눈이 그 봉지를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보았습니다. 영리하구나. 칭찬도 아니었고 간판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은 그 한마디에서 처음으로 이 남자가 자신을 온전히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리석거나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아래에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있고, 그 위에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존중의 욕구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매슬로는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깊은 열등감과 무력감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2년을 혼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수연의 세계에는 자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자 앞에서 수연은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험했습니다. 그 감정이 판단을 흐릴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대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군이 봉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는 내 서재를 담당한다. 창공에게 말해두겠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짧지 않았습니다. 서재를 담당한다는 것은 서재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군이 직접 지목했다는 것은 저택 안에서 수연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전의 사람인 봉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위치로.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이 저택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혼자였던 무게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전은 봉이를 통해 수연을 건드렸고, 수연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다른 방법을 쓸 것이었습니다. 영의정 최준혁은 아직 수연의 존재를 모를 수도 있었습니다. 알게 되는 순간 판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한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웃는 얼굴을 믿지 말 것,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서도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말 것. 이 저택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연도 그 18가지 웃음 중 하나를 계속 짓고 있어야 했습니다. 다음 편 정말 완독하실 겁니까?